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토한 적은요.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우리가 그 실험을 했다. 오늘 주제 제가 제목에도 적어드렸듯이 네덜란드 새로운 근본이제 준비 인정이라는 주제고요. 상당히 좀 심각한 주제이기는 해요. 의미가 큰 주제인데 뭐 어쨌든 오늘의 주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금 가격은 급등할 것이며 공식 금보유량은 새로운 근본이제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금융이사인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 인터뷰의 내용을 번역한 거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중앙은행 측 금 612톤 이것이 우리가 보유한 금 보유량입니다. 현재 가치는 약 350억 유로에 달하며 훌륭한 투자자라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를 다각화했습니다. 우리는 네덜란드의 약 30%, 연방준비은행이 있는 뉴욕의 30%, 캐나다의 20%, 런던의 18% 등 4개 지역에 분산시켰습니다. 금으로 정말 돌아갑니다. 19세기 말에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금을 축적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우리 통화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설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시 네덜란드는 근본이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돈이 중앙은행에서 금으로 뒷받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지폐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1936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금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통화 시스템인 브레튼우즈가 도입되었습니다. 40개 이상의 국가가 자국 통화가 달러에 대해 고정환율을 갖는다는 점에 서로 동의했습니다. 달러는 고정된 가격으로 금으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70년 이전에 근본이제가 시작됐던 시기에 배경을 이제 해설자가 좀 이야기를 해줬고요. 네덜란드가 이제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덜란드는 실제로 달러를 통해 금에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흑자가 있을 때 달러를 받았고 적자가 있을 때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러는 금으로 상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이제가 당시에 브레튼우즈가 시작된 그 초창기에는 잘 진행이 됐다는 거죠. 네덜란드가 무역으로 흑자가 나면 달러를 받았고 이제 적자가 나면 이제 달러를 잃었는데 언제든지 이 달러를 가지고 금으로 이제 교환받을 수 있었다. 흑자와 적자는 국제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됐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기축통화국이 되면은 화폐를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 통화인 달러를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계속 봐요. 그게 무역 적자를 봐야만 하는 구조예요. 내가 적자를 봐야 이 달러가 다른 국가들한테 유입이 되고 그래서 이 달러가 계속 유통이 되면서 유동성이 마르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 말은 즉 다른 국가들은 계속 흑자를 봄으로써 달러가 계속 쌓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은 한정적인데 전 세계 국가들이 보유한 달러의 양이 계속 많아진다는 건 근본이제 시스템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에서 실제 미국의 소유인 금 보유량이 계속 적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가들이 만약에 금 찾으러 다 같이 달려들게 되면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했을 경우에는 금을 다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 측 잉여의 결과로 우리의 금 보유량이 증가했으나 금으로 전환한 달러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한테 물었다는 거죠. 우리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되어 있던 금의 소유자가 되었고 그 금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무역관계로 인해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점점 더 많은 금 보유량을 잃는 것은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이제인데 우리의 달러는 언제든지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이잖아요. 근데 이 교환권이 세상에 계속 많이 뿌려지게 되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물론 다른 국가들이 그 금을 안 가져간다고 한다면 금 보유량의 금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사실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따지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에서 미국의 지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나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사실 다른 국가들이 이 브레튼우즈 시스템에 찬성한 이유가 이거예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이 자처해서 손해를 봐주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이제 그 시대에는 금이 돈이었으니까 뭐 지금도 금이 돈이라고 뭐 말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금을 계속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 미국이 그냥 뭐 거의 자선 사업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브레튼 우즈에 동의를 했는데, 근데 다 알고 있었죠. 사실은 이 브레튼 우즈 시스템상 미국이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 왜냐면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2만 톤이 넘게 있지만, 그렇게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이 보유한 금의 비중이 점점 고갈날 테니까요.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브레튼 우즈 체제 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1700톤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는 아주 잘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네덜란드는 먹을 때 먹고 잘 빠졌다, 뭐 이 말을 한 거예요. 결국에 이 시스템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자기네들은 알고 있었어가지고 무역 흑자를 계속 봄으로써 달러를 쌓아서 이제 그걸 금으로 싹 바꿔가지고 자기네는 잘했다, 그때 아주 기분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설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70년대 이후 금은 통화 시스템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금이 진짜 돈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이 말에 동의를 할까요? 벌써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깨진 지 50년이 지났고 어떤 교육과정에서도 금이 진짜 돈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그 해설자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 네덜란드 중앙은행 측에게. 이제 네덜란드 중앙은행 측, 금의 아름다움은 가치가 안정적이고 그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금은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달러나 다른 통화와는 달리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이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정말 뛰어난 화폐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질문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하지만 네덜란드는 1990년대부터 꽤 많은 양의 금을 팔았습니다. 왜죠?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금이 진짜 좋은 거고, 그래서 이 금을 기반으로 한 화폐 시스템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예리한 질문을 했죠. 네가 그렇게 금 좋다면서 너네는 왜 1990년에 금 팔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덜란드 중앙은행 측이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환율을 금에 얽매이는 것을 놓으면 금을 보유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그 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왜 주식이나 채권 등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금을 선택합니까? 중앙은행에게 금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은 중앙은행의 확고한 신뢰와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온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니까 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하는 본질적인 이유 자체가 이 금은 중앙은행의 확고한 신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금의 가치를 인정해서 가 아니라 우리 중앙은행 말고도 다른 모든 중앙은행들이 이 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최후 지급수단이라고 하거든요. 최종 지급수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달러도 따지고 보면 최종 지급수단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화폐,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화폐 중에 가치가 0에 수렴하지 않은 화폐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화폐는 언젠가 가치가 0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은행들 입장에서 이 한 개인은 뭐 수명이 정해져 있지만 국가는 수명이 영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가장 우리가 최후로 가장 최종적으로 믿을 수 있는, 가장 최고로 믿을 수 있는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중앙은행들은 이제 금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중앙은행들 입장에선 중요하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네덜란드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이 됐건 뭐 한국 중앙은행이 됐건 뭐 일본, 중국 그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도 금만은 시대를 불문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거를 최종 지급수단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은 확고한 신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5000년의 역사 동안 금이 계속해서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던 이유 자체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전에 은도 쓰였고요, 막 구리도 쓰였고, 옛날에는 막 담배도 돈으로 쓰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이제 담배가 이렇게 돈으로 쓰였었는데, 이런 다양한 것들이 돈으로서 쓰여서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거를 이제 다른 중앙은행들에서도 다른 국가들에서도 받아줬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 담배 대량 생산 가능해, 이제 얘는 뭐 수요에 따라 이제 가격이 좀 들쭉날쭉해, 구리 이거 한번 캐기 시작했더니 양이
너무 많은데 이거 흔해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흔한데 가치가 막 10분의 1, 막 100분의 1 토막 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겪어서 최후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자산이 금이라서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그 금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게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야 하거나 시스템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중은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행하는 돈이 무엇이든 근본이제로 동일한 가치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가 망하는 이유, 국가가 파산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외채를 못 갚아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의 돈은 그냥 우리나라가 중앙은행이 찍어서 발권해서 갚아버리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파산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국가가 파산하는 경우는 외채를 못 갚아서 파산을 하는 건데 근데 자국 화폐의 가치가 막 급격하게 하락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런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국가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쟤네가 내 빚을 내가 만약에 쟤네랑 거래를 할 때 거래를 하면은 대부분 외상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다 외상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캐리 트레이드라던가 뭐 그런 다양한 방면으로 외채를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근데 얘네가 내 돈을 잘 갚을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금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면 러시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러시아 외채 많아요. 이 러시아가 외환보유고가 워낙 빵빵했다 보니까 그래도 믿어줬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근데 스위프트 제재 한번 딱 맞으니까 얘네가 분명히 외환보유고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못 갚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막 그 디폴트 난다는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디폴트 거의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지만 이런 것처럼 얘가 그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달러를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생각보다 옛날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와서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어떻죠? 달러를 아무리 많이 보유해봤자 국가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특히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국가일수록 물론 동맹국도 언제 어느 때 이제 뭐 이렇게 갈라서게 될지 모르죠.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 거죠. 이제는 달러가 아무리 안전한다고 한들 금만큼은 아니구나. 그러면 국가나 기업이나 그 채무관계가 엮일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 국가가 금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는가가 그 국가가 아무리 망해도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 빚을 갚을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은 있구나라는 적어도 이자는 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보증수표가 된다라고 보면 좋은 거죠.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다시 그 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과 그것이 여전히 비례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종류의 시스템적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보험을 들어야 하는가 였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다른 주요 중앙은행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금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 우리의 금 재고는 유럽의 더 큰 금 보유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얘네가 이제 이전에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그 CBGA라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근본이제를 1970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CBGA라는 그런 그룹을 설립해서 이제 여러 개의 그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금을 공정하게 나누는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업계의 전문가들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지만 얘네들이 1970년부터 글로벌 근본이제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한 2008년쯤인가 이제 네덜란드가 넌지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금 보유량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금을 좀 팔아야겠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뭐 2018년, 2019년 이렇게 되면서 막 헝가리, 폴란드 이런 국가들도 우리는 이제 금을 산 이유는 전 세계 그 중앙은행들의 그 금 보유량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다.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글로벌 금본위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금 균등화 정책인데,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알고 있어서 그거를 칼럼식으로 풀어냈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토한 적은요,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우리가 그 실험을 했다. 금을 어느 정도로, 뭐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GDP 대비 몇 퍼센트의 비율로 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느 정도로 안정적으로 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을 했고, 그리고 그 실험을 토대로 우리가 적절한 그 GDP 대비 금 보유량 비율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얘네들이 금본위제 준비하는 같이 준비하는 그 국가들과 똑같이 맞추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맞춰요. 그래서 어떤 국가들을 보면 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어떤 국가들은 적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금의 절대적인 양을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금의 비율을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개편될 때 그냥 공평하게 그냥 완전히 다 절대적인 양을 똑같이 맞춰버리면 그게 불공정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서도, 금본위제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능력은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모든 금의 보유량을 일정하게 맞추면 이게 환율이 무너져 버려요. 얘네 입장에서는, 경제력이 조그마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기 경제력에 비해 너무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금 보유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환율이 강세로 가요. 그 국가의 화폐가. 그럼 화폐가 강세로 가면 그럼 이제 수출이 잘 안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비율을 맞추는 거다. 이 국가의 경제력에 기반해서 경제력의 몇 퍼센트 비율로 우리 일정하게 맞추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금본위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건데, 그게 이제 금 균등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1970년부터 80년, 90년대에 실험을 해왔고,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안정적인 비율을 찾아내고 그거를 다른 국가들과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금을 팔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러한 과정들을 얘네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고 들으면 얘네들이 진짜 이제 그냥 기축통화 패권 전쟁에 그냥 이제 총성을 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고 보면 얘네 그냥 금 팔아놓고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네, 막 대단히 변명 늘어놓고 있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만 이 말을 하면 그냥 변명처럼 느껴지겠지만 금을 판 국가가 아니라 금을 산 국가도 이거랑 똑같이 얘기해요.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일단 네덜란드가 이제 이전에도 이 말을 했었는데요.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이 아니고 그 네덜란드 중앙은행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재무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과거에 금 판매를 통해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상대적인 금 보유량을 다른 중요한 금 보유국가와 일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금 보유량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려 했다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고요. 또한 보관 비용은 금 판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비례적으로 많은 금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전에 얘기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금 균등화 정책을 함으로써 금본위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어조보다는 그냥 우리가 남들보다 좀 금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좀 팔았어,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 위에서는 또 이제 금본위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 핀란드 측에서는 일부 중앙은행들이 자신들의 금 보유량을 다른 중앙은행들과 비교하고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금 보유량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금이 적은 국가에게 팔았다. 그래서 얘네들이 금 파는 거를 보면은 이제 금이 적은 국가한테 팔아요. 동유럽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아시아 국가들, 이런 국가들한테 많이 팔거든요. 이때 네덜란드가 누구한테 팔았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게 추론하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금 보유량이 확실하게 많이 늘었던 중국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볼 때 그냥 한 소리가 아니다. 여기 헝가리 중앙은행도 똑같이 말해요. 얘네는 2018년에 말하거든요. 국제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의 시기에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을 샀지만, 금 보유고를 다른 나라들에게 더 잘 맞추기 위해서도 금을 샀습니다. 얘네들도 똑같이 말하죠. 금 균등화 정책의 그 본질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폴란드 중앙은행도 2019년에 125톤 금 사면서 이야기하거든요. 폴란드 중앙은행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중앙은행 평균보다 낮고 유럽 국가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금 구매는 국가의 전략적 재정 환충 장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모든 중앙은행의 평균 10.5%에 가깝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금 보유량을 평균에 맞추기 위해서 금 샀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금 균등화 정책에 대해서 금을 판 국가들도 금을 산 국가들도 일치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게 금 균등화 정책을 했던 게 맞다. 우리가 그거를 1970년부터 실험을 해왔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다. 지금 이게 여기서는 얘네들이 GDP 대비 몇 %다 이 얘기를 이전까지는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자세히 근데 이게 뒤에 나오면 아주 핵심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금의 비중이라고 폴란드는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그냥 금 보유고를 다른 나라들에게 잘 맞추기 위해서 되게 두루뭉실하죠. 그리고 네덜란드도 비례적으로 그냥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금 보유량이 많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정확히 뭐 어떤 그 기준에서 금 보유량을 따졌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중국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말이 살짝 달라지거든요. 평균적인 중국인은 4.5g의 금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평균 24g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네들은 인구 한 명당 금 보유량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가들이 다 금을 균등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지표를 보고 금 보유량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일단 질문자가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상위 10등 안에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네 맞아요. 7번째죠. 7등이죠. GDP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좋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그렇다면 금 보유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나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GDP의 약 4%의 금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비슷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질문자가 그게 대략적인 경험의 법칙인가요? 그러니까 1970년부터 80년, 90년대 이 실험을 하면서 이제 적절하다고 본 그 대략적인 수치인가요? 라고 했더니 경험에서 나온 수치인가요? 라고 했더니 솔직히 말해서 최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보유량의 최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과 마찬가지로 언제 어느 정도의 화재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온갖 불확실한 요인과 함께 미래의 충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 생각엔 우리 네덜란드 사람이 조금 조심하고 싶어하는 것뿐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금에 투자하는 중앙은행에서 일정한 지급 능력 기반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땐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밴드 한 4%에서 한 6%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뭐 한 3%에서 5%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땐 후자가 좀 더 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보험과 마찬가지로 언제 어느 정도 화재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시스템적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진 금을 팔아서 정말 극단적으로 상황을 끌고 가면 우리가 가진 금을 팔았을 때 우리가 빚진 양의 몇 %나 메꿀 수 있는가 그걸 전부 다 메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진짜 보험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금을 어느 정도 보유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전체 우리 GDP 대비 4%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터졌다. 그럼 우리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GDP만큼의 빚을 갚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금은 우리가 4%만 갖고 있는데 금 가격이 25배가 상승을 하면 그러면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금 가격이 최소 25분의 1만큼 저렴한 상황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풀린 화폐와 대비했을 때 나중에 이 금 가격은 25배만큼 상승을 할 것이다.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면은 이제 4%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금 가격이 막 갑자기 이제 막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막 이제 뭐 국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져서 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막 전쟁도 하고 그래서 아니면 사람들이 화폐에 대한 의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 해서 금 가격이 막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전체 화폐량 대비 금의 비중이 되게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금의 양이 비교적 더 많아져야 되는 거겠죠. 이처럼 지금 화폐 대비 풀린 금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1940년대 이럴 때 보면 그 국가가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금의 비중이 막 80% 그래요. 지금도 유럽 국가 중에서는 외환보유고에서 그 차지하는 금의 비중이 거의 한 50% 이상이거든요.
막 대부분 달러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금을. 지금도. 근데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화폐가 풀린 양이나 그게 이제 뭐 근본이제 시스템에서는 보통 화폐가 많이 풀린다 그래도 그 전체 화폐량이 금을 보유한 양의 250%를 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근데 지금처럼 신용화폐 시스템의 경우에서는 뭐 금이랑 상관없이 그냥 달러가 막 유로나 원화나 이런 게 막 풀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화폐 양과 비교했을 때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몇 프로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계산하지 않았나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시스템적 위기라는 게 결국에는 화폐에 대한 모든 신뢰가 깨지면서 그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되는데, 그럼 기존의 그 외채를 갚는 과정에서 금 가격이나 그런 모든 자산 가격들이 다 재평가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면은 뭐 기업들도 망하고 파산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하락을 하겠고,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하니까 채권 투자자들도 많이 망하겠지만, 어쨌든 금이나 그런 실물들을, 원자재 같은 것들이 가격이 막 뭐 수십 배씩 상승하는 일들이 과거에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에 화폐가 풀린 양이랑 대비를 했을 때 지금 금이 얼마만큼이나 저평가인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뭐 나온 수치가 한 4%가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서부터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값을 빼고도 금 가격은 25배가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25분의 1만큼이나 저렴한 시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4%만큼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유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지 안 한지는 얘가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무튼 뭐 그렇고, 이제 이어서 가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경우와 같이 일종의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유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진짜 경제위기 터지면 고작 4%로 되겠어요? 보험인데 더 많이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나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면 보유금의 가치가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적 위기가 오면 결국에 그 외채를 갚는 과정에서 실물에 대한 가치로 이제 화폐가 재평가되기 시작해요. 이게 뭐 과거에 진짜 수없이 너무나도 많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됐던 일들이라 당연한 일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금의 가치가 급등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라보는 건 지금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4%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금은 화폐량이나 이런 거를 대비했을 때 그냥 4%, 그러니까 얘가 25배 이상 25배 이상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시스템적 위기가 온다면 가치가 25배가 상승하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화폐 가치가 100만 분의 1 토막 나면은 그러면 100만 배 플러스 25배가 상승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더 많은 금을 보유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 보험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게 우리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험만 들어놓는 게 낫지, 막 진짜 월급의 막 70% 80%를 다 보험에 쓰면은, 보험에 해놓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 강의를 듣는다던가 뭐 어디 학원을 등록해서 뭐 자기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데 쓸 돈이 부족해지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험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들어놓으면 내가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충분해 라고 하는 그거가 이제 바로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4%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어요. 근데 이것도 최초예요, 최초. 이전에는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4%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자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나라가요, 금은 다 팔린 것 같아요. 얘네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렇게 지금 금이 중요한 시대에. 그랬더니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말하죠. 노르웨이는 왜 석유와 가스 수입을 모두 기금에 넣고 네덜란드처럼 정부 예산에 사용하지 않았나요? 그건 바로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선택입니다. 나는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네덜란드 중앙은행 혼자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이 그렇게 중요해도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금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은 금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다기보다는 알지만 정치적인 선택으로 금을 선택하는 것보다 뭐 미국 국채라던가 이거를 선택함으로써 그 동맹과의 그걸 더 끈끈하게 만드는 게 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은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개혁을 하겠다라는 그런 혁명의 전사들과 기존의 시스템을 지키겠다는 세력과,
이 두 세력이 맞붙는 거다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애들은 금을 모으는 거고 기존 시스템을 지키겠다는 애들은 이제 금을 모으지 않고 이제 뭐 다른 장치들을 쓰는 거겠죠. 특히 미국 국채를 많이 모으는데 뭐 그런 것들을 씀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이거는 얘네들이 뭐 바보라서 얘네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선택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도 사실은 되게 너무 직접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국가나 중앙은행이 그 자신의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한다는 건 거의 그냥 완전 대놓고 얘기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다 둘러둘러 얘기를 하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하고 또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숨기지 않는 이유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뭐 준비할 게 없지 않나 이제 준비가 다 끝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GDP 대비 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1043톤 의 금을 보유해야 하거든요. 4%로 계산을 하면. 근데 우리나라가 보유한 게 100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네덜란드가 말한 그런 시스템적 위기, 만약에 시스템적 위기가 터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0분의 1밖에 못 갚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대비가 10분의 1밖에 안 돼 있다. 근데 뭐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그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 국채 팔아서 빚 갚는 데 쓸 수 있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뭐 경제 위기가 와도 가능하죠. 근데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거나 혹은 진짜 화폐 시스템이 개혁이 돼버린다던가 하면은 이 미국 국채에 대한 가치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만약에 미국과 사이가 틀어졌다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는 아예 우리나라 돈이 아니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최종 지급 수단으로서의 돈은 금 100톤 이게 단데 그러면 그게 보험으로서 적당하느냐 했을 때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네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네덜란드 걔네 팀원들을 한번 볼게요. 뭐 중국을 한번 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7조 7,300억 달러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곱하기 0.04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나누기 64,000 하면 이제 얘네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4%로 계산했을 때 11,081톤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것도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비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이 이제 한 5,000톤 정도 돼요. 그리고 중국은 다른 국가들 네덜란드나 이런 국가들은 이제 정부가 직접 이걸 보유하지만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인민들한테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하거든요. 중국은 개인의 금 소유 장려화 정책이라는 걸 해요. 2014년인가부터 아예 풀어줘요. 완전히 풀어져 버리거든요. 개인들한테 오히려 금 더 사라 그러고 금 사는 거 되게 장려화 한단 말이에요. 중국이 개인이 금을 갖고 있는 양이 24,000톤 정도 돼요. 이거는 이제 금을 생산하는 양과 그 다음에 중국이 금을 수입하는 양을 계산하면은 이제 알 수 있는데 네 여기 이게 총 28,000톤이지만 여기서 국가가 보유한 거랑 이런 거 빼면은 24,000톤 정도 돼요. 24,000톤에서 국가가 그 국민들의 금을 흡수하면은 일반적으로는 30% 정도의 금을 이제 국가가 소유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7,200톤이에요. 여기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 4,000톤이구나.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4,000톤. 4,000톤을 더하면 11,200톤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그 계산했던 양 중국은 11,081톤이 필요한데 얘네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11,200톤. 다 모았죠. 중국은 이제 다 모았죠. 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폴란드도 한번 볼까요? 얘네 같은 팀원인 폴란드, 6,794 하면은, 얘는 424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 얘네가 보유한 금보유량을 보면, 폴란드, 얘네가 지금 334톤이에요. 근데 얘네가 보면은, 227톤에서, 와, 확 늘렸어요. 60톤을 사버렸어요. 60톤을. 근데 얘네가 그러면 이제 424톤까지 90톤 정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폴란드가 왜 이렇게 진짜 급격하게 금보유량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지 이게 90톤을 사서 적게 산 것처럼 보이겠지만 얘네들이 보유한 금보유량이나 얘네들의 국가의 경제력 수준 GDP 수준으로 볼 때 90톤을 산다는 건 진짜 미친 듯이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금보유량을 막 늘리는 이유 자체가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한 424톤 정도를 맞춰야 되는데 다른 국가들은 얼추 다 맞춰졌으니까 뭐 중국이나 네덜란드나 뭐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심지어 한참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막 다른 국가들 이제 서유럽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 이제 다 맞춰져 가니까 뭐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특히 프랑스도 그래요. 프랑스도 얘네 강력한 우호국이니까 이런 국가들은
다 맞춰졌어요 이미. 그렇다 보니까 아마 좀 급한 게 아닌가 마음이. 얘들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직 금 보유량을 다 맞추지 못했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사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근본이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준비해왔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그 기축통합 패권 싸움에서 그냥 총을 쏜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축통화 전쟁은 진짜 총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긴 싸움이잖아요. 보통 기축통합 패권 하나 가지고 싸울 때 진짜 한 30년, 40년 막 이렇게 싸웠는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뀔 때도 거의 30년 정도 걸렸죠. 1913년부터 1944년 정도까지. 물론 걔네들은 둘이 총성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총성을 울리는데 이 과정 가운데서 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뭐 지금 싸우고 있는 건가 싶겠지만, 그 안에서 되게 많은 정치적으로 또 환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산시장의 그런 변화들을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그냥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혼자 그냥 떠든 얘기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게 얘네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목소리를 내고 같이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국가들도 많잖아요. 뭐 브릭스 국가들은 다 하고 있고, 그 외 동유럽 국가들도 다 참전에 있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이게 사소한 싸움 뭐 아니면 뭐 사소한 분쟁 뭐 이런 수준이 아니다. 얘네들 진짜 오랫동안 준비했구나. 뭐 여기 보면 1970년부터 준비했다는데, 그러면은 뭐 50년 동안 준비한 게 그냥 뭐 대충 우리 이 정도에서 타협보자 라고 하려고 50년 동안 준비하진 않았겠죠. 큰 싸움이 눈앞에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뉴스 중에 하나도 그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거의 한 800톤을 샀어요. 9월까지 해서. 근데 작년에가 1950년 이후 역사상 가장 많은 금 매입이 있었거든요. 1136톤 총 그 1년 다 합쳐서. 근데 지금은 3분기까지만 해도 작년보다 더 많이 샀다. 근데 4분기에 얼만큼 사는지에 따라 작년 기록을 또 깨냐,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한 번 더 깨냐. 근데 진짜 깰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4분기에 터졌으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을 사는 추세가 작년보다 더 가파라진 이런 거 플러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터졌다? 와, 진짜 올해 금 매입량 너무 기대되는데요.